예, 이제부터 오늘 하루의 대한민국 마지막 정치 토크를 만나보겠습니다. 토크 막차 타실 분들 지금부터 이거 보시면 됩니다. 유명 논객 두 분 나오셨습니다. 유인석 전 대변인, 강수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과 이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사실 최근에 만약에 집권 여당의 민심이 많이 좋지 않다면 바로 반토막난, 한 달 새 반토막난 코스피 급락이 가장 결정적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김용범 정책실장이 꽤 논란거리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그 다음에는 이제 앞에 있고 우리랑 뭐 영국이랑 왔다 갔다 그러는데 저는 5위, 4위 될 걸로 보고 앞에는 세 나라밖에 안 남을 텐데 2년, 3년 뒤에는 저는 3강 된다고 봅니다. 시총 기준으로. 아 그래요? 야. 저랑 내기하시죠. 단일 이 상품 때문이라 그렇게만 보기는 어렵고 최근 두어 달 동안에는 이제 반도체 종목 자체 변동성이 되게 커서 이 레버리지 상품이 시장에 나온 시점하고 이 변동성이 커지는 시점과 겹치면서 더욱더 이렇게 좀 도드라지게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김용범이라는 자가 없었으면 이 위험천만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김용범, 그가 바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망친 주범이고 수백만 개미 투자자의 피눈물 위에 올라서 있는 망고의 역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귀국 전에 김용범부터 파면하십시오. 유인석 대변인님, 물론 뭐 주식 투자야 개인의 선택이니까 개인이 책임지는 건 맞는데 그간 정책실장의 말들을 보면 논란의 소지들이 좀 많긴 많았어요. 지금 뭐 그래픽에도 나오고 있지만요. 김용범 정책실장이 그동안 적어도 주식시장 관련해서 하신 말씀은 굉장히 폭이 넓어요. 우리나라 이제 만스피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 관련해서 이제 뭐 국민 배당금 만들자 얘기부터 시작을 해봐도 굉장히 국민들에게 기대를 많이 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 담당자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발언, 뭐 나랑 내기하자, 뭐 시총이 뭐 얼마까지 간다, 우리 앞에 몇 나라 없을 거다라는 얘기까지 아주 호기롭게 그것도 김어준 씨 방송 가서 했던 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불행하게도.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뭐 책임을 진다라는 것보다도 현상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국민들께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해야 되는데 마치 국민들 탓을 하는 듯한 우리 국민의 투자 성향이 역동적인 것도 이유가 된다. 이런 얘기를 당사자가 하게 되면 국민들 마음은 더 아프겠죠. 뭐 투자한 것에 대한 투자 수익이 줄어드는 것을 떠나서 내가 저 정책 담당자의 말을 믿고 투자한 것도 될 텐데 이제 와서 국민 탓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비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강수영 변호사님, 뭐 조금 전에 보니까 경실련조차도 시민단체에서도 폭라스한테 문책해야 된다는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아요. 잘 나갈 때야 어떤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하지만 시장은 시장에 좀 둬야 되는데 마치 이 주식시장의 폭등도 현 정부의 정책 덕이라는 취지의 얘기가 고달의 부메랑이 된 것 같아서 그렇다면 저도 뭐 ETF, 단일 종목 ETF 때문에 다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뭔가 좀 청와대도 적극적인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김용범 정책실장 그 이후에 좀 침묵하는 것 같기도 해서요. 개인적으로는 지금부터 보완책들이 계속 연달아 나올 텐데 오늘 뭐 오후 늦게 나온 게 예탁금을 3천만 원을 가지고 있어야 ETF 상품을 살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시장이 이제 신뢰가 중요한 건데 지금 김용범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이 모든 정책들이 시장에서 신뢰를 잃은 것처럼 보여요. 뭘 해도 이거 수습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시장의 시그널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뭘 해도 정책 선호도가 떨어진다면 저는 마음이 아파도 청와대 입장에서는 상징적으로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해서 뭔가 인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 그건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다. 네, 그 이후에 뭔가를 해야 그게 시장에서도 이제 뭔가 달라지나 보다라는 게 되지 실장 그대로 두고 뭔가를 한다는 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불신한다는 거죠. 뭘 해도. 그래서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워낙 변동성 뭐 내일 뭐 다음 주부터 다시 올라갈 수는 있어요. 뭐 그건 뭐 아무도 모르는 일이긴 하지만 이 단일 종목 ETF가 전 세계적인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기 때문에. 근데 윤석 대변인님, 근데 전당대회 때 첫 번째 토론회 때도 이 주식 레버리지 얘기가 나왔는데 뭐 저는 다 뭐 각기 다른 입장을 냈지만 특히 정청래 후보의 말 중에 당분간이라도 저 ETF 거래를 중단해야 된다. 저 발언이 좀 눈에 띄는데 저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요?
글쎄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 거래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긴 있는가 봅니다. 그래요?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이 돼야 될 텐데 예. 거래 중단하면은 그 사인은 뭐가 되겠습니까?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뭐 예를 들어 외국인이라든지 예. 이런 사람들이 한국은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 종목에 대해서 거래를 중단시킬 수도 있는 나라다. 정부가 개입하네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정부 개입이 그대로 들어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정청래 후보의 말씀은 제가 볼 때는 뭐 지지자들을 뭔가 조금 더 설득시키기 위한 얘기일 수는 있겠는데 예. 시장 상황과는 전혀 맞지가 않는다. 오늘 ETF 관련해서 꽤 전문성을 가진 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 시장에서 자연사시키는 것이 제일 맞는 것이다. 즉 시장에 더 맡기라. 이상 그렇죠. 판매를 하고 예. 더 이상 투자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종목 자체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야지 어떠한 외부 변수가 작용을 해서 여기에 뭔가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뭐 지난주까지만 해도 10조 가까이가 있었던 그 종목이기 때문에 저걸 중단할 수 있냐 현실성 얘기도 있고 글쎄요. 김영법 정책실장에 대한 여러 논란과 목소리들이 야당에서 터져 나왔는데 아까 잠깐 얘기했던 저 자리가 바로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도 첫 번째 TV 토론이었거든요. 그럼 결국 아무래도 지금 김민석, 정청래 두 후보 간의 경쟁에서 가장 큰 변수는 이 사람일 것 같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대통령을 일개 그룹의 수장이라고 지칭해서 사실은 당과 국가와 대통령을 모독하고 국민을 모독하고 필패론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한마디도 못하는 노코멘트를 하는 지도부나 당대표가 과연 가능한가? 그러면서도 내가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너무 표만 계산하는 것 아닌가? 십자가 밟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욕하면 친명이고 욕 안 하면 뭐고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왜 노코멘트 하냐? 십자가 밟기 하지 마라. 전당대회 막판까지 아무래도 유시민 작가의 저 앞으로 방송에서 또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화면에 오늘 새로 나온 여론조사가 있어요. 정청래 21, 김민석 19, 송영길 6. 근데 없다가 굉장히 많습니다. 40일. 근데 이제 전반적인 이 여론조사고 또 하나 볼게요. 이번에는 민주당 지지층에 한해서 정청래 29, 김민석 34, 송영길 9. 강성 변호사님. 네. 저 정도면 지금 김민석 후보가 많이 치고 나가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돼요? 이제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강하게 결집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오히려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드는 거죠, 김민석 후보가. 근데 여전히 이제 선호 투표자가 있기 때문에 저 여론조사 결과도 봐도 김민석 후보하고 송영길 후보가 거의 연동이 되면 예. 아직까지도 당선 가능성은 김민석 후보가 높다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예. 정청래 후보가 문제가 저기 지금 결집돼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외연 확장. 그러니까 1차에서 예. 바로 과반이 넘어갈 정도로 그 결집이 되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뭐 충청부터 시작하는 그런 이제 지역 투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정청래 후보의 한계가 기존에 원래 좋아하던 사람들 뭉치는 건 잘하는데 예. 정청래 후보를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만드는 그 능력이 매우 떨어지거든요. 듣는 정청래 후보 좀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일단 말씀하시죠. 냉정하게 예.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 원래 정치 기제 자체가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해 놓고 자신을 피해자로 이제 만들어서 예. 연민의 정을 느끼기 위해서 뭉치게 하거나 뭔가 피해자를 위해서 내가 지켜준다는 어떤 경호실장 느낌의 너무 100% 그렇지 않다는 건 제가 뭐 일단 순화하고 일단 말씀하십시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경향으로 정치를 해오셔서 예. 그거는 이제 빠르게 결집시키지만 한계점이 고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제가 폄하한 거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기술을 쓰시는 거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김민석 후보가 앞서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1, 19, 6. 다음 또 화면 볼게요. 아까 민주당 지지층. 29, 34. 아무리 민주당 지지층이 조금 더 앞선다고 하더라도 윤석 대변인 뭐 그럼에도 선호 투표제라는 제도를 고려하면 뭐 송영길 후보도 있는 거니까 여전히 김민석 후보가 조금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좀 반대되는 해석을 합니다. 반대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인식하기로는 3위로 생각되는 송영길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예. 2순위로 정청래 후보보다는 김민석 후보를 더 지지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거기에 별로 동의가 안 되는 게 예. 송영길 후보가 지금 서브 후보처럼 김민석 후보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느냐?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다 인정을 할 거예요. 본인도 당선을 위해서 지금 뛰고 있는 건데 그러면 송영길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의 성향이 어떨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 송영길 후보가 2000년에 보궐선거로 당선돼서 정치 오래 하셨잖아요. 예. 그럼 민주당에 굉장히
오래 몸담고 계신 당원들이 송영기 후보를 많이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분들과의 정서적 유대 관계를 생각해 볼 때 김민석과 정청래 어느 분하고 더 가깝게 느낄 것이냐. 저는 18년 동안 당 밖에 계셨던 분보다는 그래도 당에서 쭉 있었던 분과의 정서적 유대 관계가 훨씬 더 깊지 않을까. 그래서 반대된 해석을 좀 해봤습니다. 방금 여론조사 팽팽 접전 오차범위대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강수영 변호사님 하나만 더요 질문을. 유시민 작가 얘기가 첫 번째 토론에 나왔는데 십자가 밝기 안 했으면 좋겠다. 약간의 뭐 정청래 후보의 전략적 모호성. 저게 언제까지 유효할지. 계속해서 김민석 후보는 또 저 유시민 작가에 대한 입장 표명이 왜 없냐를 공격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전 정청래 후보가 좀 실책을 한 게 십자가 밝기는 뭐예요?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발부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본인은 유시민 작가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가 보죠.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의 말씀을 이제 한 이유는 김민석 후보가 말한 이유는 본인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의리를 지키겠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유시민 작가는 앞장서서 필패론을 얘기하니까 그러면 따끔하게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대통령을 공격하는 자가 있지 않느냐. 이제 논리적 모순을 짚는 거거든요. 근데 저기에 대해서 계속 피한단 말이죠. 뭐 노코멘트라고 그랬다가 십자가 받기라고 그랬다가 저걸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마이너스로 전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정장을 거의 맞춰 입고 온 듯한 두 분의 유명 논객과 함께 오늘 정치 토크 정리를 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